여러분, 만약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7년 만에 살아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 여러분은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 상태라면요. 두 남편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 선택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한 여인의 끔찍한 운명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종시대 1520년대 초반입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3세 나이에 시집을 간 박씨는 남편 이씨와 단란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아내를 극진히 아꼈고 부부는 금슬이 좋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박 씨는 임신을 했습니다. 처자아이를 가진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이 씨는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소. 당신을 닮은 아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저장해 둔 곡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둔 이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내가 한양으로 가서 일을 하고 오겠소. 품팔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어찌 가시렵니까? 여기서 함께 버텨봅시다. 하지만 이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를 굶길 수는 없소. 기필코 돈을 벌어 돌아오겠소. 다음 날 새벽 이 씨는 보따리를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박 씨는 대문 앞에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고 꼭 돌아오세요. 염려 마시오. 봄이 오기 전에 꼭 돌아올 테니. 이 씨는 걸어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도에서 한양까지는 보름 이상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이 씨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매일 대문 앞에 나가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 씨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혼자서 생활을 꾸려가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지 5달째 되던 날,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으로 일하러 갔던 이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끔찍했습니다. 이 씨가 한양 가는 길에 산적을 만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답니다. 칼에 찔려 죽었다더군요. 아이고, 그 젊은 사람이. 소식을 들은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남편은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며느리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박 씨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례는 시신도 없이 치러졌습니다. 허전한 빈소에 위패만 놓고 곡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씨는 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박 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아이를 보며 박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과부가 된 박 씨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안고 혼자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바느질을 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조선시대 과부의 삶은 더욱 고달팠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과부는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 절개를 지켜야 할 텐데 재혼은 꿈도 꾸지 말아야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그런 시선들이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재혼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딸은 자라면서 먹을 것이 더 필요해졌고 시어머니는 병을 얻으셨습니다. 박 씨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그립소. 어찌 나를 두고 이렇게 가버리셨소?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28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만 재혼을 생각해봐라. 오라버니, 무슨 말씀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좋은 사람이 있다. 친정 오빠가 소개한 사람은 최 씨라는 남자였습니다. 최 씨는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처를 병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 청혼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야. 내 딸도 키워주겠다고 했어. 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라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 씨 자신도 지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재혼을 해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며느리를 가두고 있구나. 젊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드님은 우리 아들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 아파할 게야. 재혼해서 잘 살아라. 손녀도 잘 키워줄 사람을 만나거라. 시어머니의 허락까지 받은 박 씨는 결국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꼭 3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박 씨는 최 씨와 재혼했습니다. 최 씨는 약속대로 박 씨의 딸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다. 잘 키워줄게. 박 씨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 씨는 성실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제대로 먹고 입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약값을 대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살만하구나. 박 씨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은 첫 남편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했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재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최 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를 가졌소. 최 씨는 기뻐했습니다. 고맙소, 여보.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지는구려. 박 씨도 행복했습니다. 비록 첫 남편과의 추억은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박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안고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이어갈 것이요. 딸도 이제 7살이 되어 총명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남편의 기일에만 몰래 제사를 지내며 그를 추억했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지 4년째 되던 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박 씨는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박 씨가 사는 집이요? 박 씨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하지만 박 씨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당신이, 여보 나요. 이씨요. 내가 돌아왔소.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첫 남편 이 씨가 7년 만에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죽었다고.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길어.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소.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을 찾아 헤맸소. 박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니. 그런데 자신은 이미 재혼을 했고 재혼한 남편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요? 나요, 당신의 남편이.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의 어린 아들이 엄마를 찾으며 우는 소리였습니다. 이 씨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요? 우리 딸이 아닌 것 같은데. 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최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오늘 장사가 잘 되어. 최 씨는 대문 앞에 낯선 남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이 씨가 물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은 누구시오? 내 아내에게 왜 그렇게 부르시오? 순간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씨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누구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첫 남편이에요. 죽었다고 믿었던. 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씨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신, 재혼을 했소? 박 씨는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시신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3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고생하며 살아 돌아왔는데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죽었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더라. 그런데 아내는 이미 재혼을 했다지. 이를 어쩐다. 두 남편이 있는 셈인데.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박 씨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요. 나와 함께 가야 하오. 최 씨는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미 내 아내요. 법적으로도 내 아내란 말이요. 박 씨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두 남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오. 관가에 고하는 것이 옳겠소.
결국 이 사건은 고을 수령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고을 수령은 난감해했습니다. 조선의 법전에도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전을 뒤져보았으나 이런 사례가 없구나. 수령은 세 사람을 불러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날이 저는 분명히 이 여인과 혼인한 합법적인 남편입니다. 죽은 줄 알았다는 것은 오해일 뿐이고 저는 살아 있습니다.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최 씨가 항변했습니다. 나릭하지만 이 여인은 정식으로 저와 재혼했습니다. 혼인 절차도 합법적으로 거쳤고 저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박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날이 저는 정말 첫 남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3년을 기다렸고 시어머니의 허락까지 받아 재혼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수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첫 번째 혼인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선의로 재혼했고 이미 최 씨의 아이까지 낳은 상황에서 무조건 첫 남편에게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판단하기 어렵구나. 한양의 형조에 보고하여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 사건은 한양의 형조로 넘어갔습니다. 형조에서도 이 사건은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관리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첫 번째 혼인이 유효하므로 여인은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여인은 선의로 재혼했고 두 번째 남편의 아이까지 낳았다. 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중혼이 되는 것 아니냐? 한 여인이 두 남편을 둘 수는 없다. 논란 끝에 이 사건은 왕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중종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사연이로다. 하지만 이것은 법의 문제이니 신중히 판단해야 하느니라. 중종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영의정이 말했습니다. 전하, 법적으로는 첫 번째 혼인이 우선입니다. 여인은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좌의정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하지만 여인은 남편이 죽었다고 믿고 재혼했습니다. 그녀에게 죄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두 번째 남편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예조판서가 말했습니다. 만약 여인을 첫 남편에게 돌려보낸다면 두 번째 남편이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서자가 됩니까? 형조판서가 답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만약 여인을 두 번째 남편에게 머물게 한다면 첫 번째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혼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종은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례가 없는 특별한 경우이니라. 유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라. 성균관의 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유교 경전과 예법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 유학자가 말했습니다. 부부의 연은 하늘이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혼인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여인은 마땅히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유학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재혼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있는데 이를 어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재혼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3년은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칠거지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편 유학자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시어머니의 허락까지 받았고 생계가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를 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어떤 유학자는 여인의 정절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긴 것은 정절을 잃은 것입니다.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건파 유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여인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명률에도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찾아봐야 합니다. 결국 중국의 법률서를 뒤졌지만 명확한 선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박 씨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 씨는 친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 남편 중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울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친정 어머니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얘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다 운명이야. 하지만 박 씨는 자책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모두 저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둘 중 누구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박 씨는 첫 남편 이 씨를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살아 돌아왔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남편 최 씨에게도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과 딸을 잘 돌보아 주었고 함께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이 씨나리는 저를 찾아 7년을 헤맸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하지만 최 씨나리도 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박 씨의 딸은 이제 8살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왜 집에 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딸이 말하는 아버지는 최 씨였습니다. 친아버지인 이 씨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리고 최 씨의 아들은 겨우 3살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매일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꿈을 꾸며 눈물로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박 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 여인이 두 남편을 둔 것은 음란한 일이다.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너무 쉽게 재혼한 것이 문제다. 특히 보수적인 유학자들은 박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여인의 도리를 저버렸다. 이런 여인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온건파들은 박 씨를 동정했습니다. 여인이 무슨 죄가 있는가?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재혼한 것인데 오히려 불쌍한 처지다. 민간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 씨를 비난했습니다. 3년만 기다렸다는 것이 문제다. 너무 성급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박 씨를 이해했습니다. 과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가?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남자들은 쉽게 말하지만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른다. 박 씨의 친정 오빠는 분노했습니다. 내 동생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이 동생 잘못인가?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은 무엇보다 중요했고 박 씨는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여겨졌습니다. 몇 달간의 논의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종은 신중하게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례가 없는 특별한 경우이니라 법과 인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하되 앞으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라.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인 박 씨는 첫 남편 이 씨에게 돌아가야 한다. 첫 번째 혼인이 여전히 유효하며 두 번째 혼인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로 한다. 다만 박 씨가 고의로 중혼한 것이 아니므로 형벌은 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남편 최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최 씨가 양육하되 박 씨도 면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씨와 박 씨가 재결합한 후 딸은 이 씨가 양육한다. 판결문을 들은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이 씨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내 아내를 찾았구나. 하지만 최 씨는 절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내를 빼앗기다니. 최 씨는 박 씨와 함께 낳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얘야, 이제 내 어미를 자주 볼 수 없게 되었구나. 판결에 따라 박 씨는 최 씨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는 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박 씨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자주 보러 올게. 아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럴 수 없단다. 엄마는 다른 곳에 가야 해. 박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최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아니 박 씨, 그동안 고마웠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저도 감사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부디 건강하시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겠소. 부탁드립니다. 박 씨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린 아들이 울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첫 남편 이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도 함께였습니다. 이 씨는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딸은 이 씨를 낯설어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얘야, 이분이 내 진짜 아버지시란다. 진짜 아버지요? 그래, 내가 태어나기 전에 멀리 가셨던 분이야. 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최 씨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을 너무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 씨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 씨는 최 씨의 집에 있는 어린 아들, 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씨는 박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해주고 싶소. 박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가 한양으로 가던 길에 산적을 만난 것은 사실이요. 동행하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소. 나도 칼에 맞아 죽을 뻔했소. 하지만 지나가던 스님이 나를 구해 주었소. 스님은 나를 절로 데려가 치료해 주었소. 나는 몇 달 동안 절에서 요양했소. 하지만 기억을 잃었소.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렇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소. 박 씨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절에서 일을 도우며 살았소. 스님들이 나를 보살펴 주었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소. 당신의 얼굴이 떠올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소. 하지만 그때는 이미 3년이 넘은 시점이었소. 나는 황급히 고향으로 돌아왔소. 하지만 집에 도착해 보니 당신은 이미 떠난 후였소.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재혼했다고 알려주셨소. 나는 충격을 받았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소. 당신을 찾기 위해 또다시 몇 년을 헤맸소. 전국을 돌아다니며 당신의 소식을 물었소. 그리고 드디어 당신을 찾았소.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고생을 하신 줄 몰랐어요. 나는 당신만 생각하며 살았소.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버텼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매일 최 씨의 집에 있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판결에 따라 박 씨는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면회 날이 되면 박 씨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들고 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박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얘야, 엄마가 왔어. 보고 싶었니? 네, 엄마.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엄마 없으면 너무 슬퍼요. 박 씨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얘야, 미안해. 엄마도 너를 매일 보고 싶단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헤어질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얘야, 엄마는 가야 해. 다음 달에 또 올게. 최 씨가 울고 있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얘야, 엄마는 다음에 또 오신단다. 박 씨는 뒤돌아 걸어가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씨는 그런 박 씨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습니다. 한편 박 씨의 딸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은 최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씨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딸은 이 씨를 낯설어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버지라는 게 이상해요. 박 씨는 딸을 달랬습니다. 얘야, 이분이 내 진짜 아버지시란다. 내가 아기였을 때 멀리 가신 거야. 하지만 나는 다른 아버지가 더 좋아요. 박 씨는 난감했습니다. 이 씨는 딸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선물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딸은 동생이 그리웠습니다. 엄마, 동생은 언제 봐요? 동생이 보고 싶어요. 얘야, 동생은 다른 집에 살아야 해. 왜요? 우리 가족인데.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을 어린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에는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다 내 탓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저 여인이 두 남편을 둔 여인이라지 정절도 없이 쉽게 재혼했다더라. 이제 와서 첫 남편에게 돌아갔다지만 과연 온전한 부부로 살 수 있을까?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다른 여인들이 쑥덕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라면 차라리 죽었을 거야. 부끄럽지도 않나? 박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씨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 사람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낳았다던데 내가 저 처지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 아내를 두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마을을 떠나시다. 떠난다고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편히 살 수 없소.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합시다.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면 제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건 어쩔 수 없소. 박 씨는 울었습니다. 또다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최 씨는 아들을 홀로 키우며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박 씨가 없으니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구나. 아들은 자라면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최 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얘야, 엄마는 다른 곳에 살아야 해. 왜요? 다른 애들은 엄마랑 같이 사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단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만날 때만 아들은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질 때면 크게 울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박 씨를 놓아주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판결이 내려진 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재혼을 권유받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 장가를 드시지요. 하지만 최 씨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박 씨 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소. 최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박 씨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가 아들을 계속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부는 주변의 시선을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딸은 점점 자랐고 이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장에서 이것을 샀어요. 그래, 우리 딸 기특하구나.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한 달에 한 번 최 씨의 집을 방문해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라면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다른 남자와 살고 계세요. 그게 제 진짜 아버지래요. 아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최 씨를 사랑했지만 어머니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박 씨는 두 집안 사이에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일까? 이 씨는 그런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괴로워하시오. 우리는 함께 있지 않소.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최 씨 나리와 아들이 있어요.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오. 이 사건은 조선왕 조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중종 19년 경상도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한 여인이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재혼했으나 첫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 형조에서 논의한 끝에 여인은 첫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판결하였다. 이는 혼인의 법도를 지키기 위함이나 여인의 처지가 불쌍하여 형벌은 가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재혼 시에는 남편의 사망을 더욱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실록의 기록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법과 제도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두 남편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박씨 여인은 잘못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단지 살기 위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재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법과 유교 윤리는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이 씨는 어땠을까요? 7년을 헤매며 아내를 찾았지만 돌아온 아내의 마음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또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고 아들은 어머니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법과 제도가 때로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그 시대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런 기구한 사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조선시대였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도와 관습의 틀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정절을 강요받고 재혼을 금기시하고 두 남편 사이에서 선택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런 자유는 없었습니다. 박씨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현재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도와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이 제도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된 이 짧은 사건 뒤에는 한 여인과 두 남자 그리고 아이들의 평생에 걸친 고통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된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